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안녕하시냐? 나는 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좀 큰 사고가 지난 주말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을 요약을 해보자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S&P 500 지수에서는 51개 종목 그리고 나스닥 100에서는 11개 종목만 상승하는 정도로 전반적으로 큰 하락을 맞이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테슬라는 옵션 거래가 계속해서 매물 출회가 이루어지면서 5%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에서 새로운 AI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폐장과 개장을 동시에 맞이하는 한 주가 될 텐데요. 연말을 맞이해서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일어나설 안 될 참담한 일이 벌어졌죠. 무항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됐다라는 점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무거운 가슴을 안고 또 일상을 영위해야 되는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자, 시장에 대한 얘기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2024년을 복귀하는 오늘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1월에 올해 시작할 때 개와 늑대의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시장의 목소리를 전했던 바 있습니다. 자, 북미 인디언 사회에서는 이렇게 노을이 지는 시점, 어스름하게 그림자가 비치는 저 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으로 표현을 해왔었죠. 어스름한 황혼, 나의 사랑스러운 개일지 아니면 나를 해치려는 늑대일지 잘 가늠이 안 가는 순간이요. 올해 연초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라며 시장에 대한 고민을 각 증권사에서 내놓기도 했었는데 결국 한 해를 돌아보니 늑대의 시간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금리 전망이 수정됐고 전국 불안이 가중됐고 금리와 환율의 급등 흐름이 있었고요. AI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심이 더해지면서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던 국내 증시, 하반기에 정말 시장은 연저점을 기록하는 최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코스피는 9%, 코스닥은 무려 23%나 빠졌던 올 한 해였습니다. 결국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 다친 늑대의 시간을 겪었던 한 해였죠. 국내 증시에서 올 한 해 증발한 시가총액 250조입니다. 저중에 140조 정도가 삼성전자에서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3.9에서 큰 변동을 이래저래 겪다가 결국 지난 금요일 종가로는 4.6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원달러 환율 연초에 시작할 때 급등하며 1,300원 터치로 1월 2일에 흐름을 보였었는데 결국 이제는 1,500원을 바라보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금리와 외환시장의 급변동이 시장을 짓누른 하나의 요소였고요. 비트코인이나 금 혹은 미국의 나스닥, 조금 더 가까이로 와서 홍콩이나 일본 니케이, 중국 상해종합, 그리고 전쟁이 있었던 이스라엘, 그 어느 국가나 어떤 투자처보다 한국은 못난이였습니다.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올해 손에 꼽히는 악재의 한 해로 기억되겠죠. 투자 이민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코인 시장으로 떠나든 혹은 해외 시장으로 떠나든 그것을 자극했던 것이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했던 게 되겠죠. 삼성전자가 올해 31% 빠졌습니다. 연중 고점 대비로 치면 그 낙폭은 더 커질 것이고요. 그나마 버텼다라고 볼 수 있는 SK하이닉스도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배터리 진영이 이 정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반기 좀 많이 회복이 있었음에도 네이버는 11% 밀려난 채 끝이 났죠. 그리고 알테오젠
사실 300% 이상 올라가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분을 꽤 많이 12월에 토해냈다라는 점, 아픈 손가락이 돼가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더 늘어났던 하반기였습니다. 올해 장 참 녹록치 않았었네요. 2024년을 보내면서 올해 국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어제 좀 많이 생각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4년 갑진년 시작할 때만 해도 여러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상고하저로 끝이 났죠. 연초에 밸류업과 AI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이것이 연말로 오면 올수록 의심으로 번져나갔고요. 결국 관련한 종목군들의 상승분이 꽤 토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밸류업은 처음에 오픈됐을 때 밸류 다운이다라는 우려감도 있었으나 그래도 최종안까지 기대를 끌고 가볼 수 있다라는 기대 요소도 많았죠. 이것이 사실 1분기에는 외국인의 수급을 자극해서 상반기 외국인의 매수가 꽤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외국인은 결국 21조 매도였고요. 그중에 18조는 삼성전자로 집중되기도 했네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수정이 시장을 또 압박하는 요소가 됐고요. 환율이 1,300원도 불안했던 시절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1,400원이 뉴노멀이 돼버렸죠. 1,500원에 대한 KDI의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경기 침체, 트럼프 그리고 국내 전국 불안이 다 맞물려서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비단 원화 가치만의 하락은 아닙니다. 달러의 강세 속에 다른 통화 가치 역시나 함께 떨어지죠. 그리고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폴리코노미가 국내 굉장히 심했던 올해였습니다. 금투세 불안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요. 12월 결국 폐지 결정이 나기는 했죠. 비상계엄과 탄핵 정부까지. 그러면서 국내는 정책 모멘텀 혹은 상승 동력 모두 시계제로 상태였습니다. 11월에 트럼프 당선 소식이 들려왔었고요. 그 이후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가 테마를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긴 했습니다만 물가와 금리, 관세 부담, 또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를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2차 전지, 반도체 쪽 보조금 축소나 혹은 보조금 폐지에 대한 우려감에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죠.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변동을 겪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승인 이슈나 트럼프 당선, 가상화폐 대통령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흐름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 뉴스로 본다면 하반기에 세계 국채지수 편입 성공 이슈가 있었고요. 중국이 여러 가지 부양 의지를 드러내고 꽤 부양책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짙다라는 점, 코리아 밸류업 ETF, ETN이 연말에 공개되기도 했다라는 점, 여러 뉴스 등을 소화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장의 N중고로 정리를 해보겠네요. 자, 이제는 분기별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이야기에 대한 정리이니까요. 1분기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물론 1월 달에는 빅테크나 AI 투자 경쟁이 치열했었고요. 생산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임금 인상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그럴수록 적은 투자 대비 생산을 많이 내는 쪽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죠. 그것이 AI 스토리를 자극했었고요. 1월 이때 당시에 샘 알트먼이 방한한다 뭐 이런 뉴스 등이 AI 소프트웨어 등을 긍정적으로 영향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HBM부터 온디바이스 AI, CXL, 칩넷, 온센서 AI까지 AI 진영의 순환이 계속 돌았고요. 전력과 액침 냉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일부 메타버스가 1월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2월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1월에 수출 호조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줬죠. MSCI 이슈로 인해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기대가 패낙괴, 패시브가 낳은 괴물들, 그러니까 수급 유입을 기대하는 종목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가 있었죠. 일각에서는 강제성이 부족하다, 구체성이 없었다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2월 달에 7조 이상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종목별 전반적으로 회복의 흐름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엔비디아의 경이로운 GPM, 엔비디아의 이익률에 놀라면서 AI 종목들 그리고 밸류업 이슈의 저PBR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3월까지 계속됐어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2,700을 돌파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변압기도 쇼티지야라고 얘기하며 전력을 한 번 더 자극했습니다.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쇼타임이 시작됐죠. 알테오젠의 머크 이슈, 생물보안법 이슈 등이 맞물렸고요. 3월에만 SK하이닉스가 17%, 알테오젠이 23%, HD 현대엘렉트릭이 44% 오르기도 했습니다. 상반기 내내 이슈가 있었던 쪽은 애플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중국의 이슈였는데 그에 비해서는 종목들의 시세가 이쪽에서는 강하지 못했다라는 점 상반기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했네요. 자, 1분기 흐름 봤고요. 2분기로 가보면 2분기도 괜찮았습니다. 분명 3월까지 2,700 돌파하며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가 사실 4월에는 조금 흔들렸죠. 중동 불안이 가중됐고요. CPI 쇼크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6을 터치합니다. 환율 1,400원 돌파했고요. 이때 당시에 증시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코스피가 4월에만 2% 정도 빠지는 흐름이 있었어요. 지수가 흔들릴 때 여지없이 자금이 테마로 분산이 됐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테마가 3월부터 브리핑을 전해드렸었던 꿈의 기판 유리기판이었고요. 유리기판 종목들 피롭틱스가 4월에만 44%, JNTC도 급등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행정부가 미국 전력망 강화 정책을 꺼내 놓으면서 대원전선이 4월에 123%, 구리값 상승과 맞물려서 전선주들의 강세가 이때 도드라졌었고요. 미국의 중국 대리기에 조선의 키워드가 들어가기 시작하며 조선주도 강했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4월에 올랐죠. 그리고 5월로 넘어갑니다. 지수단에 그리고 섹터단에 힘낼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더해졌는데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등에서 원전에 투자하고 있다 혹은 SMR 투자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원전주들 이때 좀 힘냅니다. BHI가 4월 저점 대비 5월 고점 한 60% 상승을 기록했고요. 이때 AI는 전력이 필요해라는 키워드에서 전력, 원전 그리고 SOFC까지 종목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이때 당시에 저점 대비 고점 170%의 상승을 기록하죠. 그리고 AI 비서 경쟁이 있었고 게임 섹터가 수급 빈집에 형국에서 꽤 관심을 받으면서 요 당시에 좀 강하게 올랐어요. NC소프트가 저점 대비 35% 상승하는 고점을 기록했고요. 데브시스터즈 역시나 강하게 치고 나갔죠. 자, 6월에는 대왕고래 이슈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월 저점 대비 고점 상승률 기준 한국가스공사 145% 상승했고요. 알테오젠이 SC제형의 위험을 다시 한번 뽐내면서 6월에 무려 87% 급등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이제 2분기 끝자락에 K푸드 순환 마지막 구간이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조산업, 롯데웰푸드부터 해서 한국의 음식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기도 했었죠. 배터리 열폭주 이슈도 있었고요. 이렇게 상반기는 지수상으로는 3천에 대한 기대까지 열리면서 주도 섹터가 조금 끌고 가지고 그 밑에 서브 섹터와 테마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부터 충격 그 자체의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자, 7월 볼까요? 밸류업 반도체 금융주에 힘입어서 2,900선에 육박합니다. 이때 당시 힘을 냈던 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3으로 내려왔다라는 점이었고 미국의 대선을 앞둔 상황이었죠.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바이든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의 피격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트럼프의 사진 한 장 기억나시죠? 강한 트럼프에 대한 인식을 남겨주고요. 바이든 후보는 사퇴하고 해리스가 등판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7월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러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떨어지고 나중에서야 해리스 트레이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하반기에 반도체 진영의 상승의 불을 탁 꺼버린 쪽이 바로 모건 스탠리였죠. 윈터 이즈 커밍에 이어서 한국의 IT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와 함께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3분기 시장은 시세를 반납합니다. 8월 중동 충돌이 격화됐고요. 미국에서 제조업 쇼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빅테크 종목들부터 좀 흔들림이 컸죠. 그리고 8월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짙었습니다. 8월 2일과 8월 5일 다 기억하실 겁니다. 8월 5일 검은 월요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해서 코스피는 8%, 코스닥은 무려 11%나 폭락했죠. 엔비디아에 대한 일부 우려가 등장했고 국내에서는 스트릿 컨센의 충격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예상에 못 미쳤다라는 것에 종목들은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고도 이 스트릿 컨센에 부합하지 못해서 급락하는 변동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굳건했던 쪽이 바로 바이오였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닥의 시총 1위를 8월 달에 차지하기도 했고 유한양행의 렉나자 FDA 승인 소식도 들려왔죠. 그리고 이때부터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가는 쪽에 조선이 강하게 등장합니다. 삼수겸장의 키워드를 달고요. 실적과 수주, 트럼프의 모멘텀을 받게 되죠. 8월, 9월 동안은 미국의 경기의 우려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대미 수출주가 부담을 갖고 블랙 먼데이의 망령이 떠돌면서 시장은 여러 가지 악재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었고 조정 이후에 빠른 반등을 보였던 쪽이 바이오와 방산, 조선이었습니다. 바이오는 금리 하락의 키워드가 있었고요. 알테오젠과 비만 치료의 트렌드가 뒷받침을 해줬었죠. 테마단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종목 전개가 있었는데요. 딥페이크, 그린벨트, 전기차 포비아 관련한 종목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9월에 모건이 반도체 피크아웃을 준비하라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금투세 결정 지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시장은 명확하게 테마화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9월까지도 바이오는 불장이었죠. CDMO부터 플랫폼, GLP-1, 치매, 의료 AI까지 바이오 내에서만 강력한 순환이 돌기도 했습니다. 어려웠던 3분기 지나고 4분기는 좀 숨통이 트일까 고민했는데 더 충격적인 4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제 대결 구도로 인해서 섹터 변동이 굉장히 심했고요. 중동 불안이 확산됐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라는 호재성 이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요. 한국은행은 38개월 만에 금리를 낮추는 소식도 들려왔죠. 테슬라가 10월 달부터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상반기에만 해도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했죠. 호실적과 여러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날 최고의 하루로 기록될 22% 급등을 10월 달에 이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이런 쪽에 좀 단발적인 모멘텀이 돼주기도 했고요. 테슬라가 자극하는 것은 자율주행 등등 여러 분야였기 때문에 사실 이때부터는 로보택시 일정부터 해서 조금은 더 2차 전지 외 섹터에 힘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 한강의 기적 노벨 문학상 소식이 있었고요. 10월부터 JYP와 SM이 밸류업 지수 편입이 됐다라는 그 효과로 인해서 로제 아파트의 흥행까지 맞물려서 엔터주의 회복도 일부 감지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11월로 와볼까요?
환율 부담이 있었고요. 매파적 연준과 트럼프 트레이드가 정신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알파벳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개발 경쟁에 치열해지면서 AI 소프트웨어를 자극하기도 했죠.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8만 원을 받다가 4만 전자까지 떨어지는 불명예를 다시 안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이슈가 굉장히 어지럽게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고요. 전력 쪽은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부각되면서 AI, 전력, 소프트웨어 쪽이 그래도 시장 내에서 시세 측면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 소식, 거기에 큰 기여를 했던 일론 머스크까지 해서 트럼프 트레이드와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가 11월부터 본격적인 판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12월에는 12월 3일 비상계엄과 그것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증시는 연저점을 기록했죠. 중간에 금투세 폐지나 가상자산과세 유예 소식이 있었고요. 탄핵 정국 불안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활발한 테마단에서는 우주의 기운이 모였던 섹터로는 조선, 그리고 가성비 무기 드론이 주목받았고요. 꿈의 컴퓨터 양자컴, 구글의 양자컴 칩 개발 이슈와 함께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이다 보니 모멘텀을 찾는 우리들에게는 CES라는 것이 대기하고 있었고요. 개별주 성격이 강한 로봇 섹터도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브로드컴이 조금 주목받았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봤던 12월의 섹터와 테마는 요 정도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이슈와 종목들의 급변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반기부터 해서 꾸준하게 시세적 측면에 이슈가 됐던 것은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여드렸던 올 한 해 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트레이드. 여기서 내년까지 계속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되고요. 이것은 머스크 트레이드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극하는 것들 이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일론 머스크는 올해 정말 바빴더라고요. 킹메이커로서 트럼프를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보효율부 수장이 됐죠. 도지 수장. AI 슈퍼컴을 구축했고 뉴럴링크 인간의 첫 시술을 성공합니다. 스타쉽 지구배도 비행을 했고요. 완전 자율주행 새로운 모델 전격 배포를 해냈습니다. 로보택시를 공개했고 위 로봇 행사에서는 옵티머스 2를 공개하고 굉장히 큰 호평을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뻗어나가게 될지를 2025년에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결국 섹터별로 결산을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주도주가 부재했습니다. 상반기 AI 반도체, 하반기 바이오였으나 이쪽이 흔들리면서 테마화되기 시작했고요. 꿈 시리즈가 유리기판 전고체 혹은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로 등장을 했었고 수출주는 상고하저가 되겠습니다. 이거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화장품과 푸드 전력이 상반기에 정말 강했다가 일부 푸드주와 그리고 전력주를 제외하고는 하반기에는 좀 많이 흔들리는 종목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바이오는 달라진 바이오의 모습을 보여줬죠. 신뢰 회복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알보리팹이 있었던 올해였고요. 중국의 희망고문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한한령을 해제할 것만 같은 뉘앙스를 풍기지만 강력한 한방은 부재했던 중국이었습니다. MSCI 이슈로 펜학계가 등장했었죠. 알테오젠, 엔캠, HD현대엘렉, MSCI 이런 일정, 편입에 대한 일정은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2월 편입 종목이 무엇인가 시장은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환율 상황에서 수혜 섹터 찾기 그 앞단에 조선이 있었고요. AI는 상반기는 하드웨어, 하반기 들어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외 에너지원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떨어졌으나 업황 회복이 여전히 지연되는 쪽은 2차 전지와 철강, 화학 등등이 있고요. 정보정책 sek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시장은 오로지 트럼프와 머스크, 테마 쪽으로만 쏠렸습니다. 우주 양자 드론, 자율주행 로봇, 보안, 탄소 중립, 웹툰 혹은 신규 상장 종목들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었고요. 한 번씩 소외주에서 반등을 줬던 올해였습니다. OLED, 게임 엔터, 아이폰, 보안, 신재생 등등이 그 키워드에 들어가고 최근에 소외단에서 힘내고 있는 것은 양자 이슈나 자율주행 이슈와 같이 맞물리면서 통신 장비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결산이었고요. 돌아보니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꾸준한 것 같습니다. 급등이 아니더라도 야금야금 쌓아서 돌아보니 급등을 만들어낸 종목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봤습니다. HD현대엘렉트릭 올해 376% 올랐고요. HD현대미포조선 올해 60%, 그리고 뷰티 쪽의 휴젤 올해 78%, 파마리서치, 저희 연어 이야기 많이 하면서 잡아드렸었는데 올해 133% 상승이었습니다. 푸드 쪽은 상반기에 좋았다가 하반기에 좀 흔들리는 흐름들이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 투자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은 회복하면서 251% 상승이었고요. 알테오제는 정말 패배 없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다가 4분기 들어서 크게 휘청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30만 원 선을 정말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회복을 해줄 수 있을지 1월의 모멘텀을 여러모로 대기하고 있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에 대한 얘기였고요. 엔비디아가 상반기 152% 오를 동안 테슬라는 20% 빠졌었죠. 그런데 하반기 테슬라는 118% 트럼프 당선 이슈 이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던 종목이 하락하고 하락하던 종목이 상승하고 언제나 기대와 실망은 순환하고 있는 게 바로 증시인데요. 그래서 화무시비롱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겠죠. 상승한 종목을 보유할지, 상승한 종목을 이익 실현할지, 아니면 많이 떨어져 있던 종목의 저가 매수에 들어갈지 우리는 선택에 놓이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겠죠. 연중 고점 대비 저점으로 봤을 때 MSCI 코리아 USD 인덱스로 놓고 보면 IT 버블 붕괴, 카드채 사태, 금융위기, 코로나19, 레고랜드 사태, 그만큼 국내 증시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보다는 덜하겠지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은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 미국의 10년물 금리 4.6, 강달러, 환율이 1,480원을 터치하기도 했죠.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트럼프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 리스크, 그리고 계속 이어졌던 외국인의 매도, 이것이 우리 한 해를 계속 괴롭게 하고 있는 요소인데요. 시장이 반전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등이 다 진정이 되면 됩니다. 금리가 진정되고 환율이 진정되고 기업 이익 추정치 하향,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서 혹은 그 이후의 실적에서 무언가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통상,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대비가 돼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정치권의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국내 정치 리스크가 지금 극에 달해 있죠. 이것이 내년도는 좀 해소될 여지가 있을지 봐야 되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하반기에 쏟아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매도는 진정됐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매도 진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수 전환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선을 넘고 있는 비관론이 좀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 투자는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서심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장인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올해가 끝납니다.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니까요. 1월 증시 앞두고 있죠. 1월에는 통상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입니다. 대주주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 매도했던 물량 등이 보통 중소형주 중심으로 유입되는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월에 좋았던 섹터가 상반기에 주도주인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나증권의 보고 내용이고요. 주가는 부진했으나 2년 연속 이익이 증가했던 기업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을 하나증권에서 꼽고 있긴 하네요. 자, 이제 연초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3월까지 중국의 부양책이 어떻게 쓸모있게 나오는가 중요하고요. 삼성전자 실적에서 이익의 회복을 보여줄지, 주도주들이 회복할지, 그리고 내년도 하느니 금리를 낮추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 바이오, 비만의 모멘텀이 계속될지 봐야 되고요. 밸류업도 새롭게 해가 바뀌면 기업들이 관련해서 무언가를 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ES에서 한 해를 이제 관통하게 될 기술에 대한 키워드가 어떻게 등장할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저희도 호흡하면서 까치의 선물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마무리와 준비인데요. 올해 마지막 거래일과 또 내년의 첫 번째 거래일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월요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2025년 국내 증시가 10시에 개장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금요일에는 일본 증시는 휴장이라는 점, 이번 주는 휴장의 일정들을 잘 체크하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의 2025년도 영광을 이어갈까에 대한 삼성증권의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2024년도는 생보법 이슈나 GLP-1 열풍, 트럼프, 알보리팹으로 인해서 실제로 무언가 계약 소식이나 여러 긍정의 숫자가 찍힐 만한 소식으로 인해 바이오가 강했다라는 근거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결과들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영광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삼성증권의 의견입니다. 다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임명 여부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종목으로는 알테오젠, D&D 파마텍, 리가켄 바이오를 좀 주목하자라는 목소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 한 해 증시가 어땠는지를 복기해 봤고요. 지난 금요일 국내와 미국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국내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서 자세히 잡아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수급 문제를 크게 안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지난 금요일 개인 수급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시점이었고요. 그와 함께 배당락일도 함께 겹치면서 지난 목요일까지 출회가 됐던 개인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외인과 기관은 다시 순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들이 내놓은 물량을 외인과 기관들이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지수가 좀 받쳐주나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외인이 4분기에 순매도 규모를 얼마나 내놓았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11조 4천억 원가량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을 한국 시장에서 쏟아내면서 우리 지수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보여지는 모습이었죠. 자, 지난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02%, 코스닥은 1.43%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환율도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도 장 마감 시점 기준으로는 1,469원 선에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환율의 상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1,600원 선, 1,800원 설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강세 테마는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양자기술, 반도체, 장비 쪽이 그러할 텐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새 지자체에 창설을 청원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도시를 새롭게 건설을 해서 이 도시 안에서 자율주행이라던가 친환경 에너지 쪽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포부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자율주행 섹터가 자극을 받아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OS랩, 넥스트칩, i3 시스템, 라닉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양자 기술은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테마이고 그와 함께 우리 시장 안의 종목들도 자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이 자극을 받으면서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이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오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 정부가 또 하나의 모멘텀을 추가했습니다. 양자기술 국제표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KCS, 한국첨단소재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미중 갈등이 이쪽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양자기술 쪽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에까지 수혜가 좀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오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양자 관련주인 아이온큐가 지금 올타임 하이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을 해내고 있는데 다만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아이온큐는 살짝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는 점은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도 함께 자극을 받아갔죠.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이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단지로서 조성이 될 텐데 3개월 정도 그 시한이 단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블랙
블랙웰 신제품이 3월 출시된다라는 소식도 반도체 장비 쪽을 자극하는 데 영향을 미쳤죠. 이에 따라서 DI, KNJ, PSK홀딩스, 테크윈 같은 종목들이 함께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그 상승폭 자체가 작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또 한 번 좀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인가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양자기술 테마 내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고 가시죠. KCS, 한국첨단소재, 코이버, 우리넷, 드림시큐리티.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낸 양자기술 테마 안의 종목들이니까요. 이러한 시세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안에서의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시는 것도 시장 안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장을 억누르는 그리고 시장을 계속해서 짓누르는 이슈들도 있습니다. 약세 주범은 단연코 최근 시장에선 환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섹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철강과 정유가스 쪽일 텐데 철강과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들어서 후판 가격을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지지부진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 한 해가 오늘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이 후판 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음으로 해서 철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저렴한 중국산 후판이 품질 격차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더더욱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산 후판의 경우에는 한 20%가량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품질 격차까지 줄어들게 된다면 저렴한 중국산을 채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철강 관련주들 이 이슈로 하방 압력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셔야 되겠는데요. 한국철강이 12% 빠졌고 동국제강이 4.5%, KG스틸 3.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 하락으로 지난 금요일 시장을 마쳤습니다. 환율 영향으로 지금 환차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순이익이 이번 4분기 들어서 1,000억 원가량 줄어드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환율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짜가야 될지는 2025년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유가스 쪽도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는 생산량을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갈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조금 지연이 된 상황인데 계속해서 중동 국가들이 주요한 수입원이 기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2025년에도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만약에 원유를 수입할 때 지금 원유를 수입하고 있을 때 100%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환율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정유업계의 환차손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 4사의 3분기 영업 손실이 2조 원에 거의 육박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 영업 손실 규모가 더 커지진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지금 덮치고 있는 것이죠. GS는 2.8%, SO일 1.6%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중소형주 단에서도 낙폭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일이었는데 26일에 오징어 게임 2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즈라던가 여러 가지 외신에서 생각보다 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아티스트 스튜디오 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쇼박스도 19.2%, 빅텐츠라던가 또 특수효과 쪽을 담당하는 덱스터, 위즈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도 큰 낙폭을 가져갔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공개 이후에 외신 반응을 보고 주가가 움직였다면 속속 그래도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시장의 낙폭이 좀 과했다라고 보여진다면 오늘 시장에서 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듯이 S&P 500에 상장된 500개 기업 중에 51개만 상승했고요. 나스닥 100에서는 11개 종목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산타가 정말 빠르게 왔다 갔다라고 할 수 있었던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증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쪽도 역시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4.6% 이상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국채금리에 거기다가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도 앞으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상방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셈이죠. 거기다가 미국 개인 투자자 심리도 지속적으로 12월 들어서 하향 조정됐다는 점도 투심의 영향을 직결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달러 인덱스가 108선을 상회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환율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다만 달러의 움직임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번 주 들어서 좀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기대감을 갖게도 합니다. 자, 일단 유가는 1.4%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70.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2%, 5% 각각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만 리게팅 컴퓨팅은 10%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84큐비트 안카3의 공식 출시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올타임 하이 기록을 계속해서 새로 써갔던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양자 기술 안에서도 좀 종목별로 차별화는 있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네요.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어쨌거나 돈을 벌고 있는 쪽이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경쟁 심화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 거기다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옵션 매물이 출회됐다는 점에서도 큰 폭의 낙폭을 가져갔고요. 특히 반도체 쪽의 하락이 좀 뼈아팠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새롭게 발표한 스타트업의 이 딥시크의 새로운 AI 모델이 엔비디아의 H800이라는 비교적 저사양의 칩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도 2% 넘게 빠졌고요. 그 밖에도 브로드컴, AMD, TSMC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가량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공포 탐욕 지수 그리고 빅스 지수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될 텐데 계속해서 공포 심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내년 이맘때쯤엔 S&P 500 지수가 700포인트 선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으니까요. 이러한 의견들도 골고루 참고하시면서 2025년의 시장을 대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로보틱스의 원년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엔비디아가 AI 경쟁 심화 속에서 로보틱스에 베팅했다라는 소식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들려왔는데요.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최신 소형 컴퓨터 제품군을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쪽에서 전반적인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해서 풀스택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내년에 로봇 쪽은 휴머노이드 쪽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 전망을 들여다보면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연평균 성장률을 50% 넘게 가져갈 것이다 라는 골드만삭스의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요한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 과연 내년에는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종목이 자극을 받을지 아니면 SBB테크라던가 SPG 같은 액추에이터 쪽이 자극을 받아갈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들려온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단독 소식인데요. 한화오션을 비롯해서 국내 조선사 두 곳이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 2척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 이 대형을 앞에서 빼면 이쪽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퍼포먼스를 내왔는데요. 이번에는 대형 WTIV의 2척 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의 경우에는 해상풍력 발전기를 바다로 운반해서 설치하는 특수 선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유럽과 중국 쪽의 대형 쪽은 좀 빼앗기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 2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에 성공을 해냈다라는 이야기고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이쪽에서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에 미국과 국내에 들려왔던 뉴스들 시황과 함께 정리해 주셨고요. 연결고리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앞서 혜연 앵커가 살펴주셨던 로보틱스에 대한 엔비디아의 베팅 이야기, 그에 이어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등에서 로봇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압박이 계속 더해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새해부터 러시아 가스 밸브를 잠근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천연가스는 주목받으면 조선을 자극하죠. 조선과 함께 앞서 혜연 앵커 얘기해 주셨던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대형 터빈 설치 관련한 특수선 수주 소식이 같이 연결된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오징어 게임은 외신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틀 만에 93개 국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드론도 계속 자극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은 대량의 장거리 드론이 필요하다라고 외쳤고요. 중국 외교부에서 미국 방위산업체 7개사에 대한 제재를 했는데 보잉의 무인기 전문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다던가 미국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무인기 스캐니그를 만들어낸 인시투 등도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드론에 대한 효율이 좋다라는 점을 여러 뉴스에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어서 관련주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세미트럭에 대한 양산 기대감 등도 나오고 있네요. 로봇 밸류체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센서 쪽을 좀 빼놔서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SOS 랩 등도 센서로, 모터와 센서로 이렇게 추가를 했다라는 점에서 로봇 밸류체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죠.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 살폈고요. 이제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전략 챙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불편한 매크로 환경 이어집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강달러 속의 원달러 환율에 1,480원 터치, 1,500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증시 발목을 잡고 있고 국내 내부적인 리스크도 있습니다. 네. 내년도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우리나라로 보면 전국의 불안정성이 좀 해소가 돼야 환율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선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환율에 대해서 안정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우선 체크를 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물 국채 수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 한 2번 정도는 반영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환경이 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관세로 야기되든 아니면은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어서 아주 우호적인 인플레이션이 오든 시장에서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타나는지를 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앞단에 두고 봐야 되는 환율의 안정을 함께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섹터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까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2차 전지는 업황 회복 지연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반도체의 불안을 해소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바이오는 금리가 좀 받쳐줘야 되고요. 네. 어떻게 각각 포지션 잡을까요? 우선 반도체는 핵심,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나면 그러면 종목을 추려서 그중에서 핵심 종목을 보면 되는데 반도체는 HBM4의 진행 여부입니다.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내년 말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그러면 보통 장비 반입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전 정도, 그러면 내년 중반 정도에는 HBM4가 화두가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예정된 기간, 그 기간은 내년 중반 정도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내비쳤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예정대로 진행을 하면 그래도 HBM4 관련해서는 장비주들이 재료가 나올 때마다 내년에는 부각될 수 있음을 좀 열어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짚어주신 것처럼 금리 요인이 존재하기는 하고, 그다음에 원래라면 우리 1차원적으로 일정을 많이 봤었잖아요. 뭐 JP모건 헬스케어, 그다음에 유럽 쪽 관련해서 종양학회 이런 점을 많이 봤었는데 과거와는 좀 달라졌죠. 그다음에 새로운 연도가 시작될 때 그 연도 초기에 벤처기업단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를 단행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항체약물 접합체 쪽에 투자를 단행을 했고, 뭐 투자를 하고 나서 관련된 종목이 후에 반영이 되기는 했죠. 리게켄바이오 이런 쪽에 반응을 했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 또 대기업단에서 투자를 단행해요. 벤처단이겠죠. 그 투자는 주요 물질이 뭔지 체크해서 종목을 접근하시면 그래도 좀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수요 회복이 핵심인데 이 수요 회복이 뭐 어떤 메이커사에서 나타나든 이게 나타나 준다라고 하면 뭐 소재주들이 반응할 수 있을 텐데, 그 반응 속에서 우리가 체크할 거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한 자릿수 중반 정도가 베스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분기가 아마 2분기면 2분기, 3분기면 3분기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중반 딱 찍히면 그때는 이제 환경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자릿수 중반의 이유는 마진 같은 경우가 정상화되었거나 볼륨이 이제 커졌거나라는 점이거든요. 그게 바로 수요의 확인 단계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섹터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잡아주셨어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럼 이제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올해는 정말 대테마 시대를 살았던 느낌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이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테마를 뭘로 꼽으실지, 왠지 로봇, 드론 넣어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앞쪽에서 워낙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돌려서 얘기하는 부분을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규제의 허들이 이제는 철폐 단계죠. 그렇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을 우선 주목을 하고 레이더, 라이다 모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이 또한 상용화가 2025년 출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우선 출시에 대한 원년이라는 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로봇주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검 같은 경우가 올해 바로 진행이 내년에 바로 진행이 바로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하나씩 뭔가 해소해 나가는 단계 속에서 종목들이 반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검까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율주행, 로봇, 제거, 내년도 유망 테마 세 분야로 꼽아주셨고요. 이 중에서 종목을 어떤 걸 골라주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유망주로 가지고 오신 것 공개해 주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10년 전에 2015년에 휴보를 공개를 했어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초인데 당시에 그 카이스트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로봇 경진 프로그램에서 휴보가 1등을 했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초에서 글로벌 탑이었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업데이트한 버전 같은 경우가 출시가 된 상황인데 네. 단가가 아직 높습니다. 지금 옵티머스 정도의 단가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로봇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게 되었고, 가격은 목표가는 15만 2천 원 정도,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2만 원인데 가격이 지금 좀 박스권의 흐름, 그다음에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로봇에 대해서도 앞에 짚어주신 것처럼 일정 이런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하고 종목 같은 경우를 추려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가 15만 2천 원, 손절라인 12만 원, 일정과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이성우 이사님과 저희 계속 종목이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업데이트해 나갈게요. 주에 2번 올 한 해 정말 꽉 채워주셨습니다. 이성우 이사님과 감사 인사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